2년 반 동안 27명이 죽고 760명이 넘게 다쳤는데 1200세대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나 혼자서 거의 매일같이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이 이제 과다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청소행정의 시스템이 전혀 이게 갖춰지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환경미화원은 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지만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사실은 그 지난달에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두 분이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으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CCTV를 보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조금 가면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가 점점 닫히는데 이 작업자분들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털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잔재물이 남아있으면 이 쓰레기가 또 막 그 축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남아있으면 물이 계속 흐르고 덮개가 잘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털어내는 게 그분들의 임무인데 덮개는 점점점 닫히는데 이분 한 분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 몸을 들어밀었다 뺐다 들이밀었다 뺐다 하는데 이게 들이민 순간에 앞에서는 작업이 끝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덮개를 그냥 닫아버리고 이분은 그냥 머리가 끼어버리고 바로 이제 그 나중에 상황을 알아채서 덮개를 열었는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시더라고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목숨을 잃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TV 화면으로 볼 때는 그게 아마 느낌이 안 올 텐데 실제 가서 이 차량과 이 덮개를 보면 이 덮개라는 게 다 이 쇠로 철로 만들어진 철문으로 해서 육중한 쇠 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을 누르면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바로 직감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렇지만 운전석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덮개가 닫히고 열리는 걸 운전석에서 조작을 하고 실제 작업자는 차 후방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 위협이 있는 거고 근데 특장차 업체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이미 출시되고 있는 이 청소차 모델 중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작업자가 후방에서 버튼을 통해서 이 덮개를 조작할 수 있게끔 벌써 이미 차량이 다 출시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위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 보급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좀 진작에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나고 좀 차량이 교체가 됐더라면은 아마 사고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들었어요. 예.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작업량이 많아요. 정말 아침에 뛰어다니면서 이 각오는 했지만 정말 힘들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니까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압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물이 팍 튀어가지고 저희 카메라 영상 취재 기자랑 저랑 이렇게 쓰레기물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러니까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하루에도 4-5번씩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따로 버리는데 귀찮아서 사실은 조금씩 안에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이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하루에도 4-5번씩 그렇게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마포구에서 이렇게 그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이 143분이 계셨는데 1인당으로 치면은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이 담당 구역의 세대 수가 한 1200세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0세대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나 혼자서 거의 매일같이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이 이제 과다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이유이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서 흔히 플라스틱, 유리, 비닐 등등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그런 압축 장치가 없이 그냥 우리가 쓰는 짐 트럭에 이 짐칸에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버리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작업자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제 인근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매립장이나 소각장까지의 거리가 멀게는 수십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하루 밤새에 그 거리를 4번, 5번을 왕복하면서 끊임없이 쓰레기를 쌓아 올린 다음에 내다 버려야 되니까 말하자면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 옮길 때 최대한의 많은 양의 쓰레기를 퍼다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앞서 얘기한 종량제 차량처럼 이런 압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손으로 밟고 누르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쓰레기를 쌓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높은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서 작업을 하고 또 문제는 이제 차량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작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뒷발판 문제를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의 이 청소 행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두 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이고요. 바로 같은 한 팀에 같은 차량에서 작업을 했던 두 분이고 재작년 10월에 고양시의 이 4차선 왕복 4차선 대로에서 새벽 5시쯤에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차에 실어서 수거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날도 마찬가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쯤에 종량제 봉투를 하나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뒷발판 청소차 뒤에 보면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놓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차에 매달려서 주행 차량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뒷발판인데 종량제 봉투를 하나 올려놓고 그 뒷발판에 올라서는 순간 뒤에서 이제 음주 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났고요. 왼쪽 뒷발판에 오르셨던 분은 이제 두 다리를 다 잃으셨고 또 오른쪽 발판에 오르셨던 분은 이제 한쪽 다리를 잃으셨던 이제 그런 사고였습니다. 취재하면서 저도 놀랐는데 뒷발판에 올라서도 불법이 되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뒷발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것도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구조 개선에 관련된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밤에도 야간에 나가서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똑같이 뒷발판에 매달려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어서 청소차를 만드는 특장차 업체를 찾아가 봤죠. 그래서 아니 이게 엄연히 불법인데 어떻게 이 차가 이렇게 뒷발판이 만들어져서 나오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속내를 털어놓는데 특장차 업체 입장에서는 일선 청소 업체에서 뒷발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 차량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걸 안 달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겉으로 자기가 홍보할 때는 뒷발판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원하면 뒷발판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착해 주겠다라고 또 다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뒷발판이 달린 차량을 인계받은 청소 업체들은 또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평소에는 뒷발판 달아놓고선 운행을 하다가 우리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체로 가면 적발이 되니까 그때는 조립식으로 만들어놨던 뒷발판을 떼어놓고 검사를 받는 식으로 그게 여태까지 10여 년 넘게 이루어진 이 뒷발판 문제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차량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하룻밤에도 수십 킬로를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담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자기가 하룻밤 내 커버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상 제한 때문에 그 타고 오르내리고 이럴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뒷발판이 필요하다고 작업자들 스스로도 고육지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일을 시키는 위탁업체도 한 사람한테 과다한 물량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뒷발판은 그런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 청소만 깨끗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 실태가 엮여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취재를 한 번은 지금 서울시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뭐 밤 10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9시, 뭐 9시, 10시 그쯤에 시작해서 밤새 해서 6, 7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일과는 뭐 저희가 다 따라다녀서 그런 건 모르겠고 뭐 똑같죠. 일과는 계속 쓰레기 주워 담고
청소하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청소하고 중간에 휴식 뭐 한 번 정도 하고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5시, 6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가 지금 유독 25개 자치구 모두 밤에 하고 있죠, 작업을.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아침에 이제 나가서 집 앞이 어지럽고 쓰레기가 많으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둘째는 낮에 쓰레기차가 다니면 보기 안 좋고 시끄러우니까 싫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뭐 그랬다는 거고 이 작업 편의 면에서도 있을 텐데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이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양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안전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자기 몸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보일 때 치워라. 저희가 기사에 반영을 못했던 건데 좀 웃기잖아요. 사실은 언제적 지금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서울올림픽 때부터 그랬다니까 혹시나 반신반의하면서 서울시 이제 그 청소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쉽게 그렇게 맞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서 주간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밤에만 하면 잠 못 자서 힘들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또 안전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뭐 1년에 민원이 한 2-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이거 너무 행정 편의주의다. 그러니까 안전보다는 민원 덜 들어오고 뭐 편의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닌가. 30년 동안 쭉 그런 좀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흔히는 다 구청에 소속된 직고용된 뭐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취재하기 전까지는 그분들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되고 소속이 어떻게 되고 이제 잘 몰랐죠. 그런데 취재를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무기계약직으로 구청에 소속돼 있는 준공무원의 신분의 청소원들이 계십니다. 도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준공무원 신분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주택가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싣고 가시는 분들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준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구청에서 용역을 준 민간 용역회사의 청소부 신분인 거죠. 과거에는 이분들도 다 구청 소속의 준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특히 IMF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대거 민간화되고 용역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렇게 민간화되면서 그런 업체를 꾸려서 이걸 용역 사업으로 따서 구청에서 장기간 수의 계약을 통해서 청소 업무를 해온 청소 업체들이 있었고요.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개선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위탁 업체가 이제 끼면서부터 일선 이 작업 현장의 작업 환경이 나아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왔던 거죠. 국민권익위가 2008년에 이미 권고를 했어요. 웬만하면 공개 경쟁 입찰을 하라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공개 경쟁 입찰을 한 건데 정작 결과를 보니까 수의계약 때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사실은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업체한테 자유롭게 진입을 하라고 해놓은 건데 지금은 보도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새로운 업체가 뭐 들어가려면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는 아직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의 작업 여건이 과연 적정한지 작업 환경은 어떤지 일일이 찾아가 보지 못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선 그냥 이 계약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뭐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위탁업체 사장을 부르거나 위탁업체를 불러다 놓고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러면 뭐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업체에서는 꼼짝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짐이 다시 현장 작업원들한테 가서 이제 뭐 추가로 업무 일이 될 수도 있고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뿐이지 이 실태가 어떤지를 누가 나서서 점검해 주거나 감독하는 해당 기관도 없는 거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구나. 실태가 어떤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들여다보고 이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어떤 청소 행정의 시스템이 전혀 이게 갖춰지지 못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청소 처리 업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가 단위에서 볼 때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소관 업무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강도라든지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가 되는 거고 실제 이거를 주관하는 거는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개별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위탁 업체가 끼어들고 있고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잘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원인 중에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량이 많다. 그래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자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예산과 또 인력 문제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지적도 맞죠.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항상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면 담당 지자체든 환경부든 고용노동부든 우리도 하고 싶다. 근데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논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문제를 푸는 올바른 해법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의 구조에서도 생기는 누수라든지 비효율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위탁 구조의 문제 이것이 장기간 수의 계약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끊임없이 계약을 따내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 어떤 업체의 이윤에 매달리다 보니까 청소의 안전이라든지 작업 환경이 뒷전으로 가버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만들어진 이 위탁 구조가 정말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먼저 점검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작업 구역별 적정 인원을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동네는 이 정도의 쓰레기 양이 나오니 작업 인원이 이 정도는 몇 명 필요하겠다라고 산정해 놓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나서고 환경부가 나서서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가장 먼저 이 업무를 대면하고 또 주민과 대면하고 청소원들과 대면하는 담당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 그리고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의 업주 그다음에 현장에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정부로 치면 뭐 환경부라든지 이 작업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서울시라면 서울시 주체로 좀 모여서 하나의 좀 TF가 꾸려져서 지금 얘기한 문제들, 지금의 이제 위탁 구조라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과연 작업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산출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작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법도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만 밤에 하고 어디는 또 다른 시간에 하고 어디도 다른 시간에 하고 그리고 뭐 이 용역 계약할 때 돈 주고 뭐 그런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동네마다. 뭐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지자체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닫고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환경미화원 관련법이 이미 여러 차례가 저희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여러 차례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 폐기되고 환경미화원법이 2014년에 처음 올라왔는데 그때도 논의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2016년에 국회의원 2명이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의미가 있다고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 그리고 또 정의당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정말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단 한 차례도 논의를 안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국회를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뭐 논의할 것도 많은데 그 정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사실은 이 아직 사회적으로 또 이 국회 안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없다는 얘기죠. 청소차가 옛날에는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신형 차량도 나아졌고 또 우리 쓰레기를 또 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음식물은 또 별도로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더럽고 비위생적인 건 아닌 거고 그리고 그 쓰레기
누가 내다 버린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일상 가정에서 자기들이 내다 버린 쓰레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눈에 보기 싫으니까 당신들 심야에 가서 작업하세요? 저 위험을 무릅쓰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의 어떤 인식 개선, 그 다음에 결단 이런 걸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고 위험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간 철폐 작업 문제, 위탁 구조 문제, 그 다음에 청소원들의 이 작업량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앞에 나서서 이번 기회에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개선에 좀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전국에 그 쓰레기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3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서 나오는 쓰레기 다 치우시는 거예요. 이 35,000명이. 이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우리 상상도 안 갈 정도로 사실 큰 혼란이 올 건데 힘이 없고 약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큰 노조 같은 그런 조직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밤에까지 일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아픈지 사실은 관심들이 많이 없고 저희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반성했던 거는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어요. 사실 힘들고 더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한순간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사고 나겠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로 드린 게 한 2년 반 동안 27명이 죽고 760명이 넘게 다쳤는데 이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이 덕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위험하다면 다른 것보다 좀 그 안전사고 같은 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SBS에서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세만입니다. 언제든지 제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정책사회부에서 기획 취재를 맡고 있는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이 다양한 현장이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이 목소리는 저희가 가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정책사회부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제보도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